결혼해라. 결혼해. 샹들리에 아래에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탁자를 치며 떠들썩하게 외쳤다. 레드와인 잔들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서연이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값싼 정장을 입은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청년은 열린 반지 케이스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프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초라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서 사장님, 저 3년 동안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당신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평생 당신께 잘하겠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와, 저 사람 서 사장님 비서 아니야? 월급 150만 원짜리 가난뱅이? 용잔의 영성그룹 임원들 모두 앞에서 프로포즈라니. 서연은 자산 5천억 원짜리 여사장인데 이건 두꺼비가 100조를 탐내는 격이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용기지.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잖아. 서연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녀는 간신히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관자놀이에는 가느다란 핏줄이 돋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땅에 무릎 꿇은 사람조차 보지 않았다. 시선은 군중을 넘어 이쪽을 향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거의 마시지 않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칼처럼 내 얼굴을 파고들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 사장님, 제발요. 청년이 무릎을 꿇은 채 반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들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비서 일도 그만둘 수 있고 새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회만 주세요. 붉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영성그룹 마케팅 이사 주민이었다. 그녀는 입을 가리며 몇 번 깔깔대고 웃었다. 목소리는 가늘고 높았다. 진야 씨, 이 프로포즈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꽃다발 하나 없어요? 서 사장님이 평소에 쓰시는 가방값이면 당신 3년치 월급은 좋게 될 거려.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살 수 있어요. 다음 달 주민이 더 크게 웃었다. 서 사장님 한 끼 식사 값에도 못 미칠거려? 주 이사 말이 맞아요. 다른 부서장이 받아쳤다. 진야 씨, 자존심 상하게 서 사장님 신분이 뭔데, 당신 신분이 뭔데? 프로포즈가 아니라 이건 뺑소니지. 내가 당신이라면 회사에 면목이 없겠다. 한마디 한마디의 조롱이 무딘 칼처럼 청년의 자존심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떨렸지만 반지 케이스는 계속 들고 있었다. 내려놓지 않았다.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어 쥐었기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야 씨, 일어나요.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있을 겁니다. 그게 협박이야?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울먹임을 타고 있었고 눈물이 맺혔지만 끝끝내 떨어뜨리지 않았다.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평소와 다른 무엇인가가 실려 있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서연을 안 지 12년, 결혼한 지 6년. 그녀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어떤 자리에서도 틈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그런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창가에서 걸어갔다. 군중이 저절로 길을 비켰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누구야, 저 사람. 서 사장님 법률 고문이야?
강민준이라고 하더라. 아, 그 고액 연봉자. 연봉 5억 원 정도 받는데 사장님 앞에선 그래도 고개 숙이는 신세 아니야? 참, 서 사장님 주변 남자라면 비서 아니면 고문이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런 속삭임에 신경 쓰지 않고 서연 곁으로 다가가 매우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렀다. 회장 전체가 한순간 조용해졌다. 청년이 땅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어 내 손이 서연의 허리에 닿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튀어나왔다.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여 마치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조로. 자기야, 그냥 봐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연 회장의 음향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이크의 잔향을 타고 구석구석까지 전해졌다. 정적. 완전한, 절대적인 정적.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세계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했다. 주민의 손에 들린 잔이 공중에 멈추었다. 레드와인이 잔 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그녀의 드레스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아까 가장 크게 떠들썩했던 몇몇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로 표정이 얼굴에 얼어붙어 있었다. 청년이 땅에 무릎 꿇은 채로 반지 케이스를 손에서 미끄러뜨렸다. 쿵 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케이스에서 굴러나와 비달에서 두어 바퀴 돌더니 서연의 하이힐 끝에 멈추었다. 서연은 반지는 보지도 않은 듯 옆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진짜 미소 같은 것이 번졌다. 어떻게 온 거야? 오늘 저녁에 접대 일정 있다고 하지 않았어? 취소했어, 나는 말했다. 내가 혼자 감당 못할까봐. 서 사장님 청년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듯 쉰 목소리로 나왔다. 저 사람이 사장님을 자기야라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체의 감정이 읽히지 않았다.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말 그대로야. 서연의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다. 아니,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다. 강민준, 내 정식 남편이야. 결혼한 지 6년 됐어. 청년은 모든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주민의 잔이 마침내 손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레드와인이 그녀의 붉은 드레스에 튀어 마치 피가 터진 꽃처럼 번졌다.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와 서연을 응시하고만 있었다. 6년, 주민의 목소리는 거의 깨질 듯이 높았다. 서 사장님이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다고요? 회사 상하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요. 알 필요 없었으니까 서연이 말했다. 그런데 주민이 나를 가리키고 다시 땅에 무릎 꿇은 청년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은 허둥지둥 당황한 채로 허공의 원을 그렸다. 서 사장님이 결혼하셨는데 비서가 어떻게 몰랐을까요? 게다가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다니요. 청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여러 번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질투도 없었고 단지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공포가. 나는 서연의 허리에서 손을 떼고 쭈그리고 앉아 청년과 시선을 맞추었다. 진야 씨 맞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 일한 지 몇 년? 3년. 3년 동안 상사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어? 저는 항상 서 사장님이 독신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무언가에 짓눌리듯 가늘게 사라져갔다.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나는 반복하며 웃었다. 그래서 믿은 거야?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다. 입술이 더 심하게 떨렸다. 그의 목젖이 한 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언가 쓰라린 것을 삼키는 것처럼. 나는 땅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워 손가락 사이로 몇 번 돌려보았다. 반지는 매우 가벼웠고 빛 아래서 가느다란 광채를 냈지만 그 빛은 싸구려처럼 마치 주인처럼 초라했다. 하프 캐럿에 500만 원 정도? 청년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하나하나 대리석 바닥에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저는 돈이 없어요. 1년 넘게 모은 거요. 마음은 고맙게 받들게 은하는 반지를 그의 손에 도로 쥐어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바닥이 심하게 떨리는 것이 내 손끝에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에 프로포즈할 때는 미리 상대방의 신상 조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일어나서 다시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는 말했다. 그녀의 허리는 가늘었고 이브닝 드레스의 야은 천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다. 그녀는 약간 몸을 기대어 마치 내 체온에서 힘을 얻으려는 듯 더 밀착했다. 가자, 집에. 잠깐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땅에 있는 청년을 보며 아무런 온도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야 씨, 내일 인사부에 가서 퇴직 절차 밟아. 청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과 땀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 사장님, 저는 직장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고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서연의 목소리는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차가웠다. 인사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줄 거야. 하지만 영성그룹의 모든 자회사에는 내 이력서가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 말은 그가 영성그룹 전체에서의 경력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년의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입술이 여러 번 파르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어깨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았다. 주민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푸석푸석한 웃음이었다. 서 사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런 젊은이가 프로포즈 한 번 했다고요? 거기까지 몰아붙일 필요까지? 서연이 그녀를 보았다. 주 이사, 방금 당신이 그의 월급으로는 내 가방값도 못 된다고 하지 않았어? 주민의 웃음이 굳었다. 웃음소리가 목구멍에서 갑자기 막혀버린 듯 했다. 당신 연말 보너스, 다음 달부터 반으로 줄여. 주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왜요? 내가 호들갑 떨었으니까. 서연이 그 두 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규칙적이고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군중 사이로 걸어갔다. 모든 이의 시선이 모처럼 나에게 박혔다. 마치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듯 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강민준, 서 사장님 남편이라고. 6년을 숨겼다고? 이건 무슨 수작이지? 이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법률 고문. 그게 다야? 정체가 뭔진 몰라도 중요한 건 서 사장님이 결혼했다는 거고 그 남편이 계속 회사에 있었다는 거잖아. 아무도 몰랐고. 이게 전설 속 은둔형 부자인가? 무슨 부자야? 연봉 5억이 사장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야? 닥쳐, 부부잖아. 재산은 공동인 거 알아? 속삭임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해졌다.
나와 그녀의 발소리만이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텅 빈 메아리를 남겼다. 복도는 길었고 조명은 따뜻한 노란색이어서 사람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비추었다. 서연이 갑자기 멈춰서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빨개져 있었지만 아직 눈물은 흘리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마치 어떤 감정을 억지로 되삼키려는 듯했다. 당신, 그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온 거야? 데리러 온 거야? 사전에 내게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그런 자리에서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었다. 6년 동안 아무도 없는 앞에서 한 번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른 적 없으면서 처음이 1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비서가 내게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는 와중이었어. 미리 말했으면 그렇게 오래 무릎 꿇게 뒀을 것 같아? 서연이 1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내가 조수석 문을 열자 그녀가 타고 나는 시동을 걸었다. 지하 주차장을 나가니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한 줄기 한 줄기 유성처럼 흘러갔다. 빨강, 노랑, 하양. 뒤섞여 마치 휘저어진 물감처럼 보였다. 서연은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속눈썹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떻게 소문날지 알아? 알아. 신경 안 써. 신경 써야 하는 건 너 쪽이지. 6년을 숨긴 결혼 정보를 오늘 내가 폭로했으니까? 서연이 눈을 떴다. 차 안은 어두워서 계기판의 희미한 청색 불빛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누구를 위해서인 줄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6년 전 우리가 결혼한 날, 서연은 영성그룹을 막 인수한 상태였다. 내후외환이었다.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은 그녀를 끌어내릴 구실을 찾느라 안달이 나 있었다. 독신인 여자 사장이라는 신분은 그녀의 호신부였고 기호는 약점이었다. 여자가 남자 천지인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누구의 상상보다 컸다. 그녀가 결혼 사실을 당분간 공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년이 흘렀다. 내 말이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쉰 듯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추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장이 조금 번지고 아이라인이 옅게 번졌다. 눈가가 붉어 있었지만 울음은 꾹 참고 있었다. 오늘 일은 지냐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 누군가가 부추긴 거야? 서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3년이나 한 비서가 온 회사 임원들 앞에서 상사에게 프로포즈할 정도로 멍청할까? 내가 말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지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기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거야. 서연의 손가락이 시트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이다. 누구? 몰라. 하지만 분명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고 있어.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서연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차 안에는 에어컨의 낮은 굉음과 타이어가 노면을 문지르는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아까 연회장에서 나를 자기야라고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낮아서 거의 에어컨 바람에 묻힐 정도였다. 이 6년 동안 내가 너를 서운하게 했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 지하 주차장에 멈췄다. 시동을 끄고 키를 뽑았다.
주차장의 조명은 새하얗게 빛났다. 차분히대 빛이 반사되었다. 서연은 내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손은 안전벨트에 걸친 채 풀지 않았다. 강민준, 내가 묻잖아.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한숨 같았다. 6년 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나야? 서운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지? 내려. 서연이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고 일어섰다. 엘리베이터 안은 우리 둘뿐이었다. 금속 벽에 희미하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서연이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을 했다. 오늘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 무슨 문자? 익명 번호로. 오늘 연회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나한테는 말 안 했네.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어. 서경국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연회장에 익명의 꽃다발을 보내놓고 당신을 동경하는 사람입니다라면서. 내가 곤란해지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의 불빛이 새하얗게 빛났다. 내가 카드를 대고 문을 열자 서연이 들어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바닥은 진한 색의 원목이라 그녀의 가냘프고 새하얀 발목이 더욱 돋보였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 몰라. 미나는 넥타이를 풀었다. 넥타이 매듭이 너무 빡빡해서 목젖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나 확실한 건 있어? 뭐? 진야의 반지 500만 원 1년 넘게 모았을 거야. 월급 150만 원인 비서가 시내에서 월세 내고 살려면 매달 생활비로 최소 70만 원은 들어가. 500만 원을 모으려면 적어도 1년 반은 걸려. 그러니까 반년 전부터 준비했어. 나는 말했다. 반년 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 생각을 심어줬어.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소파로 걸어가 앉으며 두 손으로 이마를 받쳤다. 머리카락이 늘어져 얼굴의 반을 가렸다. 반년 전 영성그룹 이사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제안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워서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 사람은 내 삼촌이야. 서경국. 서연의 삼촌. 영성그룹 부사장. 한때 서연의 아버지와 권력을 다투다가 실패하고 10여 년간 잠복해 있다가 최근 2년 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언제나 빗질한 대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정장은 언제나 깔끔했으며 미소는 언제나 절묘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너머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었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밑에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맘대로 하도록 두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 회사에 같이 가.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다. 불빛은 밝았고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실은 넓어서 혼자 있기엔 유난히도 넓게 느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에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다. 시간은 30분 전 내가 연회장에서 받지 못한 것이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3번 신호음이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강민준 씨, 서경국이 지난주에 진야를 만났습니다. 성서에 있는 카페에서 40분간. 무슨 얘기? 내용은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야가 나올 때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야는 그 자리를 떠난 후 은행에 가서 현금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500만 원, 그 싸구려 반지를 사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거실에 불빛이 밝아서 눈이 조금 따가웠다. 나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빛났다. 새 메시지였다. 내일 이사회, 조심해. 발신인, 알 수 없는 번호. 제2장. 다음 날 아침 8시 반, 나는 서연과 함께 회사에 도착했다. 프런트의 어린 여직원이 우리가 같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그녀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하자 서연이 시선 하나로 꽉 깜짝 놀라게 하여 말문을 막아버렸다. 엘리베이터 안은 우리 둘뿐이었다. 금속 벽에 흐릿한 그림자가 겹쳐졌다가 갈라졌다. 서연이 엘리베이터 버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몇 명이나 알게 됐을 것 같아? 어젯밤 참석했던 50여 명과 그들의 각자 작은 서클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회사 전체 직원 2,000명이 오늘 아침 10시 전에는 다 알 거야.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 서연이 입꼬리를 살짝 움직였지만 웃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주민. 그녀는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얼굴은 꼼꼼히 메이크업을 했지만 다크서클은 가리지 못했다. 파운데이션 아래로 시퍼렇게 비쳐 보였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서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민이 아첨하듯 웃으며 그녀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내 몸을 한번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강 고문님도 오셨네요. 주 이사, 어젯밤 푹 주무셨어요. 내가 물었다. 주민의 웃음이 1초 정도 굳었다. 입꼬리의 곡선이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게 보였다. 덕분에 그럭저럭요. 연말 보너스가 절반 줄었는데도 잘 주무시는 걸 보니 멘탈이 좋으시네요. 주민의 얼굴이 완전히 까맣게 질렀다. 마치 폭풍전야의 하늘 같았다. 그녀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몇 마디를 짜냈다. 강 고문님, 농담 참 잘하시네요. 서연은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사무실로 걸어갔다. 내가 뒤따랐고 주민도 뒤따랐다. 세 사람은 꼬치꼬치한 모양으로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 양쪽은 무광 유리로 구분된 오피스 공간이었다. 안에 사람들의 실루엣이 흔들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휴게실 앞을 지나칠 때 그 안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머리를 거의 맞대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흩어지며 누군가는 들고 있던 커피를 쏟기도 했다. 연한 갈색 액체가 하얀 책상 위에 번져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서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지나가자 뒤에서 참을 수 없을 듯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조용한 복도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뚜렷이 들렸다. 보여. 저 남자가 서 사장님 남편이래? 바로 그 법률 고문? 나는 항상 그냥 고액 연봉 직장인인 줄 알았어. 너희들 어젯밤 현장에 없었구나. 그 장면이란 서 사장님 비서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는데 그 남편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야, 그냥 봐줘라고 말해서 회장 전체가 석상이 되었다니까?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서 사장님이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회사 전체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신경 쓸 거 뭐 있어. 어쨌든 지금은 다 알게 됐으니. 서연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에는 대표이사 회장 겸 CEO라는 노스 명패가 붙어 있었고 깨끗이 닦여서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도 따라 들어갔고 주민도 들어오려 했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주 이사, 용무 있으세요? 주민이 잠시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서 사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간단히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요. 자료 제 메일로 보내세요. 다 보면 답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나가주세요. 주민의 얼굴빛이 여러 번 바뀌었다. 하얗다가 빨개졌다가 빨갛다가 시뻘개졌다. 결국 웃음을 억지로 만들고는 몸을 돌려나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는 마치 어떤 감정을 배출하듯 빠르고 귀에 거슬렸다. 서연이 문을 닫고 가방을 소파에 던져버린 후 책상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았다. 동작은 무심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신분으로 온 거야? 남편. 아니면 법률 고문? 내가 필요한 신분이면 그게 내 신분이야. 이사회에 법률 고문은 필요 없어. 하지만 내 남편은 필요하지. 서연이 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창밖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몸에 옅은 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서경국이 오늘 분명 결혼 정보 문제로 발목을 잡을 거야. 알아. 6년 전에 내가 결혼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사회에서 내가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일은 결혼이 회사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비판할까 봐서였어. 지금 정보가 드러났으니 그들은 바로 그걸 이용해서 내 판단력을 의심할 구실을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데? 서연이 몸을 돌렸다. 햇살이 그녀의 뒤에 있어서 그녀의 실루엣을 금색으로 테두리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 합법적인 남편이지 비밀 애인이 아니야. 별도로 대응할 건 없어? 누가 의심하면 나한테 오라고 해. 그건 너답지 않아. 그럼 내 스타일이 뭔데? 참고, 숨기고, 물러서서 공격하는 것. 서연이 몇 초간 나를 응시했다.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지만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6년이나 숨겼어. 이제 충분해. 노크 소리가 났다. 3번, 리드미컬하게. 들어와. 비서 주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고 있었다. 사장님, 부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서 모셔. 주희가 잠시 망설이며 손에 든 파일을 꽉 쥐었다. 사장님, 혼자서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질문과 시험하는 듯한 색과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오시라 그래, 서연이 말했다. 주희가 물러나고 30초 후 문이 밖에서 열렸다. 서경국이 걸어 들어왔다. 60대 초반, 머리는 빗질한 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짙은 회색 정장, 구두는 반짝반짝.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무겁고 힘차게 마치 발 아래의 땅 한 치 한 치를 가늠하는 듯 했다. 뒤에는 임향이라는 30대 여자, 그의 비서가 따라왔다. 금태 안경을 쓰고 머리는 낮게 묶고 있었다. 서연아, 어제 연회에는 못 갔는데 꽤 떠들썩했다면서 서경국이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강당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우렁차서 그렇게 넓지 않은 사무실에 낮게 울렸다. 그의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가 1초 멈추었다가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갔다. 이분은 서연이 창가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내 남편, 강민준입니다. 서경국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움직임은 절묘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절묘한 조화는 마치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한 것 같았다. 남편. 서연아, 너 결혼은 언제 한 거냐? 이 삼촌이 어떻게 모르고 있었지? 6년 전입니다. 6년, 서경국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적당한 정도의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이런 큰일을 어찌 집에 알리지 않았느냐? 알렸습니다. 삼촌께서 잊으셨을지도 모르죠. 서경국의 미소가 1초 정도 굳었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다. 너 참, 여전히 농담을 좋아하는구나. 그는 소파로 걸어가 앉아서 다리를 꼬고 마치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어조는 아까의 스몰토크에서 일사천리로 업무적인 어조로 바뀌었다. 서연아, 오늘 온 건 집안일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죠? 이사회 안건이 바뀌었어. 임시로 하나 추가됐다. 무슨 안건인데요? 당신의 결혼 상태가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영성그룹의 미래 발전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 관한 것이다. 서연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그 미세한 변화는 계속 응시하고 있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었다. 누가 추가를 제안했습니까? 나다의 서경국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서연아, 오해하지 마라. 너를 겨냥한 게 아니다.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키를 잡은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내가 6년 동안 결혼을 숨긴 이 사실이 만약 언론에 파헤쳐지면 어떻게 보도될 것 같나? 영성그룹 여성사장, 6년간 위장 독신, 남편 정체는 수수께끼.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는 적어도 5%는 떨어진다. 그래서 삼촌의 제안은요? 제안이 아니라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이다. 서경국이 일어나서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10시, 대회의실이다. 준비해라. 그가 출입구 쪽으로 2걸음 가다가 멈춰서 뒤돌아 나를 보았다. 강민준이었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서연이의 법률 고문인 줄 알았어.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법률 고문이자 남편, 서경국이 다시 한번 말하며 웃었다. 재미있군. 그는 갔다. 임향이 뒤따르며 문을 닫기 전에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도 호기심도 아니었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듯이 문이 닫혔다. 서연이 사무실 의자에 다시 앉아 컴퓨터 화면으로 회의 자료를 열었다. 마우스에 손가락을 얹고 몇 초 멈추었다가 파일을 클릭했다. 안건이 확실히 바뀌었네. 방금 추가됐어.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했어? 답변할 필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마치 폭풍에 직면한 사람 같지 않았다. 자산은 내 거, 주식은 내 거, 회사는 내 거야. 내 결혼 상태를 누군가가 리스크 평가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사회는 표결을 할 수 있어? 표결,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주식 보유율이 50%가 넘는 사람이 이사회 표결을 신경 쓸까? 그녀의 말이 맞았다. 서연은 영성그룹 발행 주식의 51%를 쥐고 있었다. 절대적인 지배력이다. 이사회의 어떤 결의도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일 뿐이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 거야? 서연이 잠시 침묵했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에어컨 송풍구에 아주 가느다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백발이 섞인 눈빛이 예리한 노인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회사를 내게 맡기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 내 삼촌에게 약점을 잡히지 마라. 문이 다시 노크되었다. 이번에는 아주 가볍게
망설이는 듯이 비서 주희가 얼굴만 내밀었다. 손에 소포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프런트의 강 고문님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내 택배. 여기로. 배달원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급한 것 같다고요. 서연이 나를 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라고 해? 10분 후 택배기사가 18층에 도착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는 아주 평범해서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길가에서 아무렇게나 산 것 같았다. 내가 서명하고 봉투를 떼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뿐이었다. 한 줄이 인쇄되어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10시 이사회 결석하지 마십시오. 보낸 사람도 없고 날짜도 없었다. 종이는 평범한 A4 용지였고 글씨는 평범한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었다. 어떤 추적 가능한 특징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종이를 10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 10초 동안 내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 모습, 그가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 내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말, 그런 다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뭔데? 서연이 물었다. 광고야, 내가 말했다. 스팸 문자. 서연이 나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변해 있었다. 뭔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이 벽의 시계가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계는 옛날 쿼츠 방식이었다. 초침이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미세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회의실에 가야 해. 서연이 일어나서 옷깃을 정리했다. 그 움직임은 아주 꼼꼼해서 마치 갑옷을 정비하는 듯 했다. 당신도 같이 가. 정말 괜찮겠어? 아까 말했잖아. 당신은 내 남편이지 비밀 애인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대회의실로 향했다. 휴게실 앞을 지나칠 때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컸고 우리가 지나가도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그 목소리들은 마치 다리가 달린 것처럼 뒤쪽에 따라붙으며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서 사장님이 결혼한 지 6년인데 그 남편이 계속 회사의 법률 고문이었다는 얘기야. 즉, 6년 동안 그 남편이 계속 회사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관계를 몰랐다는 거지. 참, 6년이나 숨겼네. 가장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서 사장님 비서가 어젯밤에 공개 프로포즈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내가 그 비서라면 땅을 파고 들어가겠다. 그 비서는 오늘 이미 퇴사했다. 인사부에서 통지 띄워서 그룹 전체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올렸다고. 사장님도 참 강경하시네. 아니, 사장님이 강경한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 프로포즈한 상대의 남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프로포즈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서 사장님 남편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서 사장님이 시집간 사람인데 분명 만만치 않은 인물일 텐데. 뭐가 만만치 않아. 법률 고문이야. 연봉은 기껏해야 5억.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혹시 숨은 거물일 수도 있고. 만약 거물이라면 아내가 6년 동안 독신인 척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 그 한마디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휴게실을 2초간의 정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서연의 등줄기는 꼿꼿했지만 귀 뒤는 약간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뒷목의 솜털이 불빛 아래서 살짝 곤두서 있는 것이 보였다. 회의실에 도착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7명의 이사, 서경국을 빼고 6명은 모두 영성의 오랜 얼굴들이었다. 서류를 넘기는 사람,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사람, 차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몇 명의 임원이 배석해 있었다. 주민은 구석에 앉아 있다가 서연이 들어오자 눈을 피해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했다. 서경국은 긴 탁자 맞은편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너울거렸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했다. 서연아, 왔구나. 앉아라. 서연이 사장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평소에는 빈자리였다. 앉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적어도 2초간 무겁게 내리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서경국이 목을 가다듬었다. 모였으니 시작하겠다. 그의 비서 임향이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민첩했다. 나에게 건넬 때는 특별히 한 부 더 얹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임시로 추가된 안건 항목이 적혀 있었다. CEO 서연의 6년간 결혼 은폐가 기업 지배 구조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및 대응 방안 검토에 관한. 표현은 업무적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서경국이 발언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안건을 임시로 추가한 것은 특정인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키를 잡은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CEO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사회, 직원,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결혼 상태를 숨겨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 시선은 탐조등처럼 한 사람의 얼굴에서 다음 사람의 얼굴로 옮겨가며 각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성 문제입니다. 자신의 결혼 상태조차 숨기는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투명할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수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백발이 섞인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느리고 차분했다. 경국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소? 결혼은 확실히 프라이버시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도 있다네. 서경국이 웃었다. 장하 씨의 말씀도 맞습니다. 결혼은 프라이버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것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녀의 남편을 법률 고문으로 회사에 6년간 근무하게 했을까요? 이 6년 동안 그녀의 남편은 회사의 기밀을 얼마나 접촉했을까요? 만약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러한 기밀은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마치 칼과 같이 모든 사람의 민감한 신경을 정확하게 찔렀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밀폐된 방 안에서 성냥이 켜져 공기가 순식간에 가늘어지는 듯 했다. 다른 이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관점은 고려할 가치가 있군요. 서경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핵심 경영진의 가족 구성원이 회사의 민감한 직위에 재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지 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연은 줄곧 침묵하고 있었다. 손에 든 펜을 2바퀴 돌리더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펜이 책상에 닿는 소리는 매우 가벼웠지만 극도로 고요해진 회의실에서는 누구에게나 들렸다. 다 하셨습니까? 그녀가 서경국을 바라보았다. 서경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의견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의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책상 위에 못을 박는 듯 했다. 서경국 부사장, 귀하의 제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제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는 아직 영성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사는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그의 경력과 능력은 모두 직무 요건에 부합합니다. 지난 6년간 그의 업무 성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 남편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서경국의 미소는 변함없었지만 그 눈빛은 한층 차가워졌다. 서연아,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단지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것뿐이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다. 둘째, 귀하는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지난 6년간 귀하가 이사회에서 제 안건에 반대한 횟수는 17회입니다. 그런데 그중 12회는 귀하가 표결 전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삼촌은 너를 지지한다.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그래서 공개 표결에서는 반대하겠다고.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모두에게 들렸다. 서경국의 미소가 마침내 붕괴되었다. 입꼬리의 곡선이 점점 사라져갔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그게 무슨 뜻이지? 즉, 만약 신뢰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등받이에 기대며 그 목소리는 마치 재무제표를 읽듯 평온했다. 당신이 다른 이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저의 실권을 빼앗으려 한 일부터 하나하나 말이죠.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평범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공기가 빠져나가고 모두가 숨쉬는 것을 잊은 듯한 고요함이었다. 서경국의 얼굴은 빨갛다가 하얗게, 하얗다가 시퍼렇게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얼굴 위에서 물감을 섞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구석에 앉아있던 주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도 부사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주민의 얼굴색은 조금 휘었지만 목소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안정되어 있었다. 다만 펜을 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장님이 6년간 결혼을 비공개로 하셨기 때문에 회사 상하 모두가 사장님을 독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젯밤 연회에서도 보셨다시피 비서가 공개적으로 프로포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외부로 새나가면 부정적인 뉴스, 서연이 가로막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누가 부정적인 뉴스인데? 무릎 꿇고 프로포즈한 비서? 아니면 프로포즈를 받은 여사장? 주민은 말문이 막혀 입을 벌리고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아니면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마치 얼음 창고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당신은 그 프로포즈 사건이 내가 결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민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하얗게 질려서 입술까지도 핏기가 사라졌다. 서연이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반치 정도 밀리며 아주 가벼운 스치는 소리를 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 상태에 관한 안건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최대 주주입니다. 나의 결혼 상태가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사장님의 제안은 차기 이사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때까지 지난 6년간의 모든 의사 결정 기록과 각 표결 전후 개인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서경국을 한번 바라보았다. 산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밖으로 나간다. 내가 그 뒤를 따른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소문을 듣고 구경 온 것이다. 커피잔을 들고 지나가는 척하는 사람, 책상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힐끔거리는 사람. 서연이 지나갈 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 모두들 자동으로 길을 비켰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밀려난 듯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너무 오래 버티던 벽이 마침내 금이 간 듯했다. 그녀는 문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숨을 거칠게 쉬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봤어. 아까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혀를 튕긴 후에 잔향처럼. 뭘? 주민이 입을 열었을 때 서경국이 그녀를 보는 눈빛. 그걸 보고 깨달았어. 주민은 그의 사람이야. 예상한 바다. 예상했다고 서연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너는 더 일찍 알고 있었어? 어젯밤 연회장에서 주민이 먼저 떠들썩하게 한 건 누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서연이 2초 정도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된 듯했다. 그녀는 서경국에게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야. 혼란이 클수록 오늘 이사회에서 서경국의 제안이 더 설득력을 얻을 테니까. 어젯밤 그때 이미 눈치챘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증거가 없었으니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으로 걸어가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받쳤다. 머리카락이 늘어져서 얼굴의 반을 가렸다. 그리고 하나 더 애나는 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 안에서 종이를 빼냈다. 그녀의 표정은 지친 것에서 얼어붙은 것으로 바뀌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 위에 얼어붙은 듯했다. 누가 보낸 거야? 몰라.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가가 붉어지고 눈동자 밑에 핏발이 섰다. 당신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의문과 공포와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 아버지 죽음이 나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간신히 짜내는 듯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났다. 이번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문이 직접 열렸다. 서경국이 문가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한 점의 웃음기도 없었다. 그 웃음은 마치 붙인 가면 같았다. 안의 진짜 감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서연아, 아까 회의에서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보다.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그의 어조는 마치 아이를 달래는 듯했다. 부드럽지만 거의 위선적일 정도였다. 삼촌도 회사를 생각해서 한 말이다. 서연이 일어나서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다. 서경국 부사장, 다른 용무라도? 서경국의 시선이 서연에게서 나에게로 옮겨갔다. 3초간 멈추었다. 강민준, 아까 내가 임향에게 너의 입사 인사 파일을 조회해보라고 했어. 그의 미소가 깊어졌다. 입꼬리가 더 올라갔다.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가버렸다. 문이 열린 채로 복도의 불빛이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비추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몇 글자가 빛 아래에서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마치 무언가를 무언중에 질문하는 듯이 서연은 몸을 굽혀 그 종이를 주어 손에 꼭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렀다.
종이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한 소리를 냈다. 마치 무언가가 으스러지려는 듯. 당신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그녀가 나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너무 낮아서 제3자가 들어서는 안 될 비밀을 이야기하는 듯 했다. 계속 심장병이라고 말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준, 내가 묻잖아. 심장병이야, 내가 말했다. 진료 기록에도 있어. 사망 진단서에도 있어? 그럼 이 편지는 무슨 뜻이야?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서연은 종이를 쥔 손을 놓지 않았다. 10여 초 만에 그녀는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 동작은 빨랐다. 마치 무언가를 눈앞에서 쫓아내려는 듯. 당신 아버지 일은 내가 제대로 알아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정은 마치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은 서경국에 집중해야 해. 아까 그가 내 입사 파일을 조회했다고 하더라. 그에게 무슨 정보가 있겠어? 있는 정보라곤 내가 나에게 적으라고 한 것뿐이지. 내가 말했다. 학교, 경력, 입사 시기. 이런 건 조작할 수 없지만 특별히 숨길 것도 없어. 서연이 몇 초간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쳤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나는 꺼내서 한번 보고는 말했다. 강민준 씨, 서경국이 오늘 오전 11시에 금융가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상대는 정위 캐피탈의 파트너 조명입니다. 화면을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그 변화는 미세했지만 나는 선명하게 보았다. 정위 캐피탈, 그녀가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2번 다시 읽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야. 운용 자산은 4조 원이 넘어. 내 삼촌이 외부 자본을 도입하려는 모양이야. 말도 안 돼. 영성의 지분 구조는 안정적이야. 그는 개인적으로 15%밖에 안 돼. 외부 자본을 도입한다고 해도 내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아. 만약 그가 찾은 자본이 단순히 주식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정위 캐피탈이 가장 잘하는 수법은 레버리지 바이아웃이야. 그들이 돈을 대고 경영진이 협력해서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분할 매각하는 거지. 내가 말했다. 내 삼촌은 영성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어. 누구보다 어떤 자산이 가치 있고 어떤 자산을 분할해서 팔 수 있는지 잘 알아. 서연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3번 두드리고 멈췄다. 그 3번은 상당히 강해서 마치 어떤 경고처럼 울렸다. 내 말은 그가 정휘의 돈으로 나를 쫓아내고 영성을 분할하려는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지. 서경국은 그런 짓을 안 해. 서연의 어조는 단호했다. 단호하기로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영성은 그의 아버지 회사이고 그와 내 아버지가 함께 일군 회사야. 그는 나와 권력을 다툴 수는 있어도 회사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야. 6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도 그가 널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책상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불안한 비트처럼.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고 비서 주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사장님, 마케팅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 주민 이사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부서 회의를 열고 마케팅 부서의 예산을 재배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승인된 몇 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서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예산 재배분. 누가 그녀에게 그런 권한을 줬지? 부사장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원을 최적화하고 자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요. 내가 승인한 예산을 이사 하나가 마음대로 중단한다고 서연이 일어섰다. 주민을 내 사무실로 불러. 주희가 잠시 망설였다. 사장님, 주민 이사가 오후에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회사에 없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 어두움은 분노가 아니라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그녀가 당신 사무실에조차 오지 않겠다고 내가 등받이에 기대어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말했다.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당신 삼촌 편을 들더니 오후에는 당신의 예산에 손대다니. 이건 배신이 아니라 선전포고야.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유씨, 나야. 마케팅 부서 예산 어떻게 된 거야? 전화 너머로 무슨 말을 하자 서연의 표정이 음침한 것에서 냉정한 것으로 바뀌었다. 좋아, 알겠어.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재무부서장 유지강에 따르면 서경국이 오늘 아침 10시 반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마케팅 부서의 예산 집행 현황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서의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마케팅 부서는 시작일 뿐이야. 알아, 서연이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는 먼저 마케팅 부서에 손을 대는 거야? 마케팅 부서의 예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아프게 느끼거든.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면 그는 말할 거야. 봐라, 회사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으라고. 그리고 그는 순조롭게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겠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빙글빙글 원을 그리고 있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내가 말했다. 첫째, 정면 승부다. 너는 51%의 주식을 쥐고 있어. 그의 모든 제안을 거부할 수 있고 부사장 자리도 빼앗을 수 있어? 빼앗을 수 없어. 부사장은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는 거야? 내가 최대 주주지만 이사를 직접 해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사회는 개편할 수 있어? 시간이 걸려 서연이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손가락 끝으로 눈썹 사이를 세게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부 동요를 일으키지. 지금 영성의 주가는 원래 불안정한데 이런 소란을 견딜 수 없어. 그럼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하는 거네. 두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손을 쥐고 있어. 그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내는지 보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낼지 너는 알아? 몰라. 하지만 아는 사람은 있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조명이 서경국과 만난 후 성서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 심학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이 이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다. 그 떨림은 미세했지만 스마트폰이 그녀의 손에 있어서 나에게도 느껴졌다. 심학정. 어느 심학정. 경성심가의 심학정이야. 내가 말했다. 내 전 약혼자의 친형. 서연의 호흡이 1초간 멈추었다. 그 순간은 짧아서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그녀가 들이쉰 숨이 끊긴 것이 들렸다. 그를 조사한 거야? 아니. 내 정보원이 우연히 본 거야? 그쪽에서 보고가 왔어. 내 정보원, 서연이 나를 노려보았다. 강민준, 대체 밖에 정보원을 몇 명이나 두고 있는 거야?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거지?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분노, 당혹감, 그리고 속아 넘어간 후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이 얘기할 때야? 서연이 나와 3초 동안 시선을 마주하다가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아 속눈썹을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심학정이 서경국을 만난 게 개인적인 친분 때문일 리가 없어. 심가와 여월가 사이엔 아무런 인연도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에는 옅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유일한 접점은 심학명, 나는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서연이 눈을 감았다. 심학명. 경성 심가의 둘째 아들. 서연의 5년 전 약혼자였다. 정확히는 서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녀를 위해 정해준 약혼자였다. 심가는 부동산을 하며 그 규모는 영성의 3배였다. 당시 두 집안의 혼사는 경성 비즈니스계 최대 뉴스였고 모든 경제 미디어가 이 소식을 일주일 내내 메인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약혼식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서연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 서연이 영성을 인수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약혼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심가에게 사회적인 체면을 크게 잃게 했다. 심학명은 6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의 형 심학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다. 서연이라는 여자는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5년이 지났다. 서연이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심가의 그림자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마치 검은 구름처럼 언제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심학정과 서경국이 만난 것도 옛정을 나누려는 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느렸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씹어 삼키는 듯 그는 서경국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있어. 정희의 조명과 심학정은 동문이야. 내가 말했다. 이 선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심가가 뒤에서 서경국을 지원하는 거야? 단정할 수는 없어. 심가는 단지 중간 역할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도 돈을 투자했을 수도 있어.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나 확실한 건 내 삼촌이 하는 일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서연은 등받이에 기대어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몇 가닥의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마치 어떤 은유 같았다.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야? 어젯밤 내가 진야가 부추김을 받았다고 말했고 오늘은 서경국이 조명과 만난 데다가 심학정의 연결고리까지 밝혀냈어. 서연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운이 좋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준,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숨기고 있는 거야? 문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인사부 매니저 왕래였다. 30대 초반의 남자로 평소에는 말이 없고 일처리는 매우 꼼꼼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아주 진지했다. 사장님, 변호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누구의? 부사장 서경국의 대리 변호사가 보낸 것입니다. 왕래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동작은 매우 가벼웠지만 파일이 책상에 닿는 탁 하는 소리가 방의 긴장감을 더했다. 사장님의 결혼 상태와 강 고문님의 회사 재직 중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회사 측에 일주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내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펼쳐 한 장 한 장 다 읽고 덮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표지에서 잠시 멈추었다. 법무부를 불러. 법무부 직원들은 부사장님께서 오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쪽 변호사와 회사 간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파일 위를 2번 두드렸다. 그 2번은 아주 가볍게, 그러나 왕래의 표정은 확연히 변했다. 왕래 씨, 당신은 인사부 매니저입니다. 내가 묻죠. 법무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나요? 왕래가 잠시 망설이며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장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럼 법무부에 전하세요. 10분 안으로 그들의 담당자를 데려오라고. 왕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사무실에 고요가 돌아왔다. 서연이 파일을 다시 펼쳐 한 번 더 읽고 나에게 밀어주었다.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해. 나는 훑어보았다. 변호사 서한의 표현은 매우 강경했다. 모든 조항이 회색 지대를 찔러대며 경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 표현은 강경하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그저 여론 압력을 만들려는 것뿐이야. 여론 압력. 내 삼촌이 원하는 건 법적 승리가 아니야?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이사회의 다른 이사들에게 당신의 경영은 혼란스럽고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거지. 내가 말했다. 변호사 서한 같은 건 법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어. 하지만 이사회의 늙은이들은 그걸 보는 순간 사고 터졌다고 생각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서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변호사 서한에 답변할 필요도 없고 내부 조사에 협조할 필요도 없어. 내 삼촌은 심리전을 펼치는 거야. 내가 진지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그는 더 기뻐하지. 서연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2번 두드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리듬이 빨랐다. 확실해. 법률 고문 자격으로 말하는데 이 변호사 서한은 답변할 가치조차 없어. 그럼 아내 자격으로 묻는다. 나에게 숨기는 일이 있니? 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분노도, 의심도 아닌 공포였다. 그녀는 무서워하고 있었다. 서경국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심가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6년 전 당신이 나와 결혼했을 때 당신은 그냥 평범한 변호사이고 집안 배경은 별거 없다고 말했어. 나는 믿었어. 거짓말 안 했어. 그럼 말해봐. 당신이 서경국과 조명, 심학정을 조사하는 정보원들은 어디서 온 거야? 평범한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편지, 서연이 쓰레기통 속에 구겨진 종이를 가리켰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보낸 사람은 왜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거지? 그는 왜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걸까? 서연이 일어나 책상을 돌아서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매우 가까이에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속눈썹 사이에 가는 핏줄마저 보일 듯했다. 강민준,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말했다. 서연이 1초간 멍하니 있었다. 돈 많아서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성격이 강해서. 당신. 이 정도 이유면 충분하지 않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5초간 나를 응시하더니 몸을 돌려 책상 뒤로 돌아가 앉았다. 충분하지 않아. 그럼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추가해 줄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법무부 책임자 조성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이마에는 가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으며 마치 뛰어온 듯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서요. 서연이 변호사 서한을 밀어주었다. 이것 좀 봐. 조성이 그것을 받아 한번 읽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 장 넘기자 볼수록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다. 사장님, 이 변호사 서한은 조성이 망설였다. 마치 말을 고르는 듯 했다. 표현은 강경하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당장은 답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걸어올 때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서연이 나를 보았다.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만 오늘 처리해줘.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법무부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나 또는 강민준의 승인을 받아야 해내.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부사장 측 변호사와 단독으로 연락하지 마. 조성의 얼굴빛이 약간 굳어졌다.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당겨졌다. 사장님, 그게 문제 있어? 아닙니다. 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나갔다. 서연은 다시 변호사 서한을 들여다보더니 2페이지를 넘기고 갑자기 멈추었다. 이것 봐. 그녀가 한 부분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피의자 서연은 혼인 기간 중 장기간 배우자의 신분을 은폐하였고 그 배우자가 법률 고문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점은 회사법 제147조의 충실 의무에 위반될 혐의가 있다. 회사법 제147조가 뭐지? 서연이 물었다. 내가 보았다. 충실 의무 조항이야. 이사, 고의 경영진은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받거나 회사 재산을 횡령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이것으로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내가 뭘 횡령했다고? 낚시질이야. 내가 말했다. 증거는 없지만 내가 무서워해서 뭔가 자백하기를 바라는 거지? 자백할 거 없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서연이 변호사 서한을 덮어 책상 구석에 놓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금 당장 할 거야. 뭐? 누가 진야에게 프로포즈 아이디어를 줬는지 찾는 거야? 서연이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임향씨. 나야. 진야의 인사 파일을 내 사무실로 가져와. 전화 너머에서 잠시 말이 오갔다.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 미간이 찌푸려졌고 다음에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었고 마지막에 얼굴 전체가 어두워졌다. 언제 그런 일이? 잠시 후 서연이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진야가 오늘 아침에 퇴사 절차를 마치고 회사 후문으로 나가서 검은색 벤츠를 탔어. 번호판은? 임향은 못 봤어. 서연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주 세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길 진야가 차에 오르기 전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와 몇 마디 말을 나눴다고. 회색 양복. 그 남자를 그녀가 알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아주 느리게 나왔다. 심학정의 비서야. 성이 고, 이름은 연일해.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추고 계속 두드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심학정의 비서가 진야를 데리러 왔어. 서연이 반복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그러니까 진야는 단순히 서경국에게 부추김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학정도 있다는 거지? 혹은 한패인 거야? 서연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을 윙윙거리게 했다. 5년 전 내가 약혼을 파기했을 때 심학정이 말했지? 후회할 거야 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나는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 그가 5년을 기다렸어. 왜 내가 말했다. 인내심이 대단하군.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유리창을 윙윙거렸다. 그 소리는 낮고 지속적이었으며 마치 다가올 무언가의 전주곡처럼 울렸다. 내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긴 메시지였다. 강민준 씨, 찾았습니다. 진야의 은행 계좌에 지난 3개월 동안 4차례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자금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금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서경국이 진야를 만난 다음 날입니다.
메시지를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이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4천만 원, 단 한 번의 공개 프로포즈를 위해?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진야에게 4천만 원은 큰돈이지, 서연이 말했다. 서경국에게 4천만 원은 아주 싼 값이야. 심학정에게 4천만 원은 용돈에도 못 미쳐. 서연이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학정이 5년 동안 겨우 4천만 원으로 이 판을 짠 거야? 4천만 원이 아니야. 서연이 눈을 떴다. 5년 전 내가 약혼을 파기한 그날부터 그는 기다렸어. 왜 내가 말했다. 오늘을 기다린 거야? 서연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졌다. 마치 어떤 진실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서서히 펼쳐지는 듯했다. 무슨 뜻이야? 심학정이 이번 주가 되어서야 이 판을 짜기 시작한 게 아니야? 그는 5년 전 내가 약혼을 파기한 후부터 영성의 지분 구조, 영성에서 내 삼촌의 위치, 그리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틈새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은의 목소리는 아주 평탄했다. 마치 법적 사실을 진술하는 듯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밀하게 계량되어 있었다. 진야는 그냥 장기말일 뿐이야. 서경국도 장기말일 뿐이지. 진짜 플레이어는 심학정이다. 그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영성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장품의 흰색이 아니었다. 피부 아래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창백함이었다. 심가의 부동산 부문은 최근 2년간 수축하고 있어. 그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 나는 계속했다. 영성의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만약 싼 값에 영성의 핵심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그래서 심학정은 서경국을 지원해서 나를 몰아내려는 거야? 너를 몰아내는 것은 첫 단계일 뿐이야. 두 번째 단계는 영성을 분할하고 가치 있는 자산을 심가에 매각하는 거지. 세 번째 단계, 내 삼촌은 돈을 손에 쥐고 심가는 자산을 손에 쥐는 거야? 윈윈이지. 지는 건 나야.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건조했다. 마치 목구멍에 솜을 넣은 듯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서연이 나를 보았다. 너는 51%의 주식을 쥐고 있어. 그들은 빼앗을 수 없어. 내가 자발적으로 팔지 않는 한. 절대 안 팔아. 그래서 그들이 너를 팔게 만들 거야. 내가 말했다. 이것이 오늘 이사회의 제안, 변호사 서한, 예산 동결이 있었던 이유야. 그들은 단계적으로 너의 공간을 압박하고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어. 나는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압박의 무게를 더할 거야. 내가 견디지 못할 때까지. 서연도 일어나서 나와 마주 섰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새차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았다. 강민준,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내 남편. 믿을 수 없어. 그럼 찾아보든지. 내가 말했다. 하나만 상기시켜 줄게. 뭔데? 내 삼촌이 오늘 아침에 내 인사 파일을 조회하고 재미있다고 했어? 그가 뭘 찾아냈다고 생각해? 서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당신의 인사 파일은 내가 직접 작성했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가 뭘 찾아낼 수 있겠어? 몰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재미있다고 말했다면 분명 재미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문이 다시 노크되었다. 이번에는 급하고 연속적인 노크였다. 긴급한 용무가 있는 듯 한 번 한 번이 무거웠다.
들어와. 주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부사장님이 마케팅 부서 회의에서 회사에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의향서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전략적 투자자. 누군데? 주희가 침을 꿀꺽 삼켰다.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휘 캐피탈과 심씨 그룹입니다.